인상주의 B. 작가의 주관과 감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인상주의를 낭만주의와 같이 상대주의적 미술로 분류했으나 인상주의는 고전주의뿐만 아니라 낭만주의에 대해서도 저항하며 탄생했다. 19세기 말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탄생한 인상주의도 사실주의처럼 낭만주의의 비현실적이고 과장적인 화풍을 거부하고 일상적인 상황과 자연을 그려내려고 했다. 다만 사실주의가 민중의 가난과 노동이라는 정치 경제적인 측면이 소재를 채택함으로써 이념적인 측면이 드러난다면 인상주의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 가감없이 그려내려고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지금 이 순간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려 했다. 엄밀히 말해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보지 못한다. 보이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닌 언어를 본다고 하는 편이 실제에 더 부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눈앞에 흰색 컵이 있다. 컵은 분명 2차원적으로 일부만 눈에 들어올 테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컵이 뒷부분을 이미 가정하고 완벽한 컵으로 인식한다. 또한 컵의 그림자나 표면이 반사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컵은 흰색이 완벽한 형태로 개념화된다. 사실 우리가 본 것은 컵이 실제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컵이 개념이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눈에 보이는 물체를 재구성한다. 마치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그 장면을 보는 것처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인상주의 화가들이 하고자 했던 일은 개념이나 이념을 걷어내고 순수하게 보이는 그대로를 그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흰색 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태양 아래서 이리저리 순간적으로 반짝이고 변화하는 컵 표면의 색깔을 그리려고 했다. 지금 이 순간에 컵이 인상을 빠른 분놀림으로 화폭에 담으려 한 것이다. 이러한 인상주의 화풍이 시작이면서 동시에 완성되었던 인물은 모네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인상 해돋이, 수련 연작, 일본식 정원, 루앙 대성당 등 대단히 많은데 아름다운 색채로 지금까지도 인기가 많다. 인상주의라는 용어를 탄생하게 한 작품 인상 해돋이는 모네가 고향집에서 항구를 내려다보며 즉흥적으로 그린 그림이다. 현대인이 시각으로 보면 해가 뜨는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인상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림이란 일단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서 보여주듯 두꺼운 물감으로 무게감 있게 표현되어야만 했다.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붓칠이 그대로 보이는 모네의 그림을 너무 못 그린 그림이라고 평가했다. 모네 이외에도 같은 시대의 인상파로 분류된 화가들로는 마네, 르누아르, 드강, 로댕 등이 있는데 이들은 보통 정기 인상주의로 불린다. 이들은 같은 인상파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각각의 화풍과 표현 기법은 공통 분모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채롭다. 다만 기존의 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갖는 소재의 역사성과 표현의 무거움을 탈피하고 지금 당장의 이미지와 일상을 그리려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정기 인상주의 단계를 거쳐 독자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상주의를 넘어서려고 노력한 화가 집단을 인상주의 이후에 나타난 화가들이라는 의미로 후기 인상파라고 부른다. 이들은 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그림을 그렸다. 대표적인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는 고흐,
고갱, 세잔 등이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고흐와 고갱이 특별히 인기가 많다. 특히 고흐는 삶이 처절함과 그림이 독특하고 화려한 색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화가들 중 미술사적 측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인물은 세잔이다. 세잔은 근대를 마무리하고 현대의 미술을 탄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처음에 세잔은 인상파 화가들과 어울리며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이 사물의 형태보다는 순간적인 빛의 변화에 집중했던 것에 비해 세잔은 사물의 형태적 측면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물들에서 견고하고 영구적인 형태를 찾아내려고 했다. 예를 들어 현실이 불완전한 사과는 기하학이 구로, 나무는 원기 등으로 산은 원뿔로 환원하려 했다. 이렇게 사물의 형태와 색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그는 비슷한 그림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렸다. 대표적으로 목욕하는 사람, 카드놀이하는 사람, 생 빅투아르산, 정물화는 비슷한 그림이 수없이 존재한다. 그중 정물화는 테이블 위에 사과와 접시와 꽃병을 두고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그렸다. 이 그림들은 순간적으로 보면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인가 어긋나 있고 잘못 그렸다는 생각이 든다. 앞의 그림에는 우선 하나의 테이블 위에 헝겊천이 놓여 있는데 그 왼쪽과 오른쪽 테이블 모서리 평행이 맞지 않는다. 실수한 건가? 그렇지는 않다. 이러한 불일치는 세잔이 잘못 그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정확하게 그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람은 시각적으로 중간이 가려진 직선을 어긋나게 보거나 물체의 수평을 다르게 본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실제의 불일치를 이성이 조정함으로써 논리적으로 당연하게 보고자 하는 방향으로 보이게 만든다. 세잔은 사물을 반복해서 관찰함으로써 이성적으로 시각이 조정되기 전의 상태를 하나의 화폭에 구성한 것이다. 이 외에도 세잔이 그림에서 이상한 점을 더 찾을 수 있다. 왼쪽 그림에서 보면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체리 접시가 테이블이 수평과 어긋나서 마치 체리 접시만을 위해서 따로 보고 그린 듯 하다.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세잔이 의도적으로 관점을 어긋나게 한 것은 그가 정말로 그리고자 한 것이 순간이 인상이 아니라 사물이 본질이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세잔은 인상파와 결별한다. 인상주의가 순간적인 이미지를 빠르게 그릴 때 당연히 전제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의 단일한 시선이다. 인상주의를 포함한 기존의 모든 그림은 한 명의 화가의 관점에서 본 1인칭이 세계를 그린다. 이때의 주인공은 화가가 된다. 회화는 화가 중심이 세계인 것이다. 이와 반대로 세잔이 그리고자 한 것은 사물 그 자체의 본질로 그림의 주인공은 사물의 본질이 된다. 생각해보면 실제 사물은 관찰자의 시선과 독립해서 존재한다. 따라서 세잔이 생각할 때 그림에 존재하는 화가의 단일한 시선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구성적 측면에서의 사물의 형태였다. 그래서 세잔이 그림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관측된 대상들이 동시에 하나의 화폭에 그려진 것이다. 세잔이 이러한 선구적인 작업은 후에 현대 입체파와 추상미술을 탄생하게 함으로써 현대미술이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근대의 미술을 정리해보자. 근대 미술은 초기와 후기로 나누어진다. 초기 근대 미술은 이성을 중시하는 신고전주의와
감성을 강조하는 낭만주의 대결로서 전통적인 미술적 대립의 구도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후기에는 사실주의와 인상주의가 등장하며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모두 비판한다. 특히 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선택했던 소재의 역사성이나 종교성에서 벗어나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것이 사실주의와 인상주의의 특징이다. 다만 사실주의가 노동과 민중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그렸다면 인상주의는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빛의 인상을 그리려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상주의는 후기에 이르러 개성 넘치고 다채로운 천재적 화가들을 탄생시키며 실험적인 현대 미술로 넘어가는 다리가 된다. 이제 근대 미술을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미술로 구분해보자. 신고전주의의 절대적 측면과 낭만주의의 상대적 측면은 각각 사실주의와 인상주의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사실주의는 감성을 강조하는 낭만주의의 과장된 화풍을 거부하고 실제 현실을 그리려고 했다는 점에서 절대주의적 측면을 갖는다고 하겠다. 하지만 사실주의가 정치적 이념성을 강하게 내포했고 이후에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중세의 그리스도교 미술처럼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에 포착되지 않는 논외의 미술 화풍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반면 인상주의는 낭만주의에 대한 거부이긴 하지만 화가 개인이 주관과 감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상대주의적 미술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미술 흐름을 정리해보자. 현대미술, 입체파와 추상미술. 후기 인상주의 이후 20세기가 되면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미술 형식과 예술 철학들이 다채롭게 발생한다. 고흐와 고갱이 원색적인 색채와 화가 내면이 강렬한 정신은 각각 야스파와 독일이 표현주의로 발전하고 세잔이 사물을 분석하고 하나의 화폭에 2개 이상의 시점을 한 번에 담아내는 표현 방법은 입체파로 계승된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의 미래주의, 영미의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까지 현대 미술은 규정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발전해 나간다. 다만 굳이 공통점을 찾는다면 과거의 전통에 대한 거부와 창조적 실험 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현대 미술을 단순화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새로움에 대한 강박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서구 철학이든 미술이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선구적 개척자만이 역사적으로 기억되고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대중들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예술가들이 새로움에 대한 탐색을 계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미술을 찾아낼 수 있을까? 자신이 현대 예술가로서 새로운 미술을 어떻게 찾을지 상상해 본다면 현대 미술이 지금의 모습처럼 변화되어 온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번 상상해 보자. X씨는 지금까지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가는 젊은 화가 지망생이다. 새롭고 참신한 미술만이 평가받는 예술계의 분위기에서 X씨는 어떤 미술로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우선 X씨가 고전주의 미술 화풍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을 때 살고 있다고 해보자. 당시 모든 사람은 성모나 그리스도, 고대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을 정교하게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다. 여기서 어떻게 새로운 것을 그릴 것인가? 좋은 방법이 있다. 성모나 그리스도나
신화의 영웅들은 나의 외부에 있는 완벽한 존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 그와 반대로 나의 내부의 불완전성으로 눈을 돌리면 된다. 자신이 상상이나 감정을 불완전하지만 아름답게 그린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X씨는 내면이 격정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새로운 양식을 실험해보고 이를 낭만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처음 평론가들의 평가는 형편없었다. 점잖지 못하다, 우아하지 않다 등 미술계와 대중의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기존 미술의 환멸을 느끼고 대안을 찾고 있던 젊은 미술 학도들은 X씨의 새로운 양식에 환호하고 그를 모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모든 화가가 낭만주의를 흉내내게 되었다. 더 이상 X씨의 그림과 다른 화가들의 그림에는 차이가 없다. 이제 어디서 새로움을 찾을 것인가? X씨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렇게 대립하는 것으로 보였던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역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두 사조가 소재를 사용하는 신, 영웅, 상상, 감정 모두 과장되고 비현실적인 측면이 강했던 것이다. 이제 비현실적인 것은 식상하다. 그동안 그림이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잊혀 있었던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상들을 그려보자. X씨는 이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그리기로 했다. 사람들이 평범하게 식사하는 모습이나 화장실 앞에서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나 노을이 지는 모습을 과장 없이 그렸다. 역시 처음에 평론가들은 별 볼 일 없는 그림이며 심지어 못 그린 그림이라고 평가했다. 그림은 일상을 벗어나려는 영혼이 성스러운 몸짓이지 매일 보는 현실을 뭐하러 그리느냐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곧 젊은 화가들은 X씨의 그림에서 새로움을 느끼고 이를 계승하려 노력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을 그렸다고 해서 사실주의로, 어떤 사람들은 순간적인 현실이 이미지를 그렸다고 해서 인상주의로 X씨의 화풍에 이름을 붙여줬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일상이 현실을 그림의 소재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제 다시 어디서 새로움을 찾을 것인가? 우리는 방금 고전주의, 낭만주의, 인상주의로 화풍이 필연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미술가들은 새로움을 찾기 위해 그림이 대상을 변화시켜 왔다. 종교와 영웅에서 상상과 주관으로 그리고 현실과 인상으로 변화되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종류의 대상은 없어 보인다. 여기서부터 현대 미술의 고민이 시작된다. 더 이상 새로운 그림의 소재는 없다. 이제 어디서 새로움을 찾을 수 있을까? X씨는 새로운 종류의 대상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의 사물에 집중하기로 했다. 같은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리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보니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실제의 대상은 3차원의 공간에 놓여 있는데 그림은 2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의 대상을 2차원으로 변환하고 환원해야 한다. 이때 환원이 기준이 되는 것은 화가의 단일한 시점이다. 화가가 보는 시점으로 사물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단일한 시점은 예술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일까? 그렇다는 근거는 없다. X씨는 생각이 여기까지 닿자 기존까지 모든 회화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화가의 단일 시점을 포기하고 다양한 시점에서 본 사물의 모습을 2차원의 화폭에 담아내기로 했다. 즉 앞과 옆과 뒤를 모두 하나의 화폭에 담는 그림을 탄생시킨 것이다. X씨는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다. 미술계와 대중의 충격은 매우 컸다. 그의 그림은 고전주의, 낭만주의, 인상주의가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아름다움이 추구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림은 기괴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XC 미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크게 공감하는 젊은 화가들이 존재했고 XC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XC 그림이 입체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해서 입체주의라고 불렀다. 하지만 아무리 충격적이고 놀라운 시도라도 오래되면 익숙해지고 식상해진다. 이제 미술가들은 무엇을 새롭게 추구할 수 있는가? 대상을 해체하기까지 했으니 이제 그림이 대상으로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 보인다. XC는 고민에 빠졌다. 그러다가 그의 생각은 극단으로 향했다. 이제 그림의 대상을 변화시키는 건 한계가 있다. 차라리 대상을 없애버리자. 사물을 바라보는 단일한 시점을 유지하는 것이 예술이 필수 조건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림에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대상이 존재는 예술이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XC는 실제하는 대상도 상상의 대상도 모두 없애버리고 그리는 대상이 없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화폭에는 이제 색과 선과 면들이 유의만이 남았다. 이로써 추상미술이 탄생했다. 현대 미술에서 입체주의와 추상미술은 매우 중요한 두 사조가 된다. 이들은 새로움에 대한 시도로서 예술이 대상을 새롭게 분석해서 제시하거나 혹은 아예 제거했다. 이들에 대해서 알아보자.